지난 시간에 위치 해석하는데, 그 위치 해석이라고 그러면은, 길이가 변수로 주어지든지, 또는 각도가 변수로 주어지든지, 이런 종류의 해석이 우리가 위치 해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기구에서 입력이 결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기구를 슬라이더 크랭크, 이 슬라이더 크랭크의 슬라이더의 이 중심에서, 이 크랭크의 중심에서, 회전 중심에서 슬라이더의 이 운동 방향하고 요 차이 나는 요거를 옵셋 양이라고, 편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2라고 여러분 노트에 표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걸 옵셋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옵셋된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 자, 이런 기구에서 뭐 지난 시간에도 이런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 가지고 이 분석하는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이 크랭크가 요 각도가 입력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슬라이더의 이 위치가 이거 지금 XB라고 되어 있는 건데, XB가 그 입력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입력이 만일에 이게 입력이면은 요 세타2와 세타3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길이들은 기구의 이 길이 두 개의 길이는 결정돼 있으니까 그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요거는 모르는 거죠. 요게 결정되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구하든지, 아니면 요게 결정되고 요거하고 요걸 구하든지, 뭐 이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항상 기구학에서 지금 위치 해석할 때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이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어떤 기구들은 이렇게 길이가 변수로 주어지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구들은 사절기구 같은 경우죠. 사절기구는 모든 그 기구들의 링크들의 길이가 다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출력이, 그러니까 아웃풋이 각도로 주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가 서로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런 차이를 좀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런 내용을 좀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도해적 해석해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거랬는데, 이거는 이제 대수적, 대수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엘지브라라고 많이 쓰죠. 엘지브라. 그래서 그의 형용사, 대수적인 위치 해석. 그래서 이건 수식을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세우면 여기서부터 수식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해적 해석할 때는 이런 수식이 필요 없었죠. 그냥 그림 그 자체에서 솔루션이 그냥 튀어나왔는데, 여기서는 수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게 페루프 방정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구는 페루프 방정식으로 주어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게 결국 한 바퀴 뺑 돌아서 0이 된다 하는 이런 페루프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 식이 결국은 이 두 개의 식으로 대치된 꼴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식으로. 그래서 하나는, 요거는 지금 Y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은 0 된다는 거고, 요거는 X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은 0 된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Y 방향식, X 방향식. 평면에서 그 벡터 방정식은 두 개의 스칼라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두 개의 스칼라 방정식으로 주어지게 되고, 따라서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문제만 풀 수 있는 거죠. 미지수가 두 개. 그래서 항상 미지수가 평면 기구에서는 두 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지수가 세 개다, 뭐 그러면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풀려고 수식을 세워놨는데 뭐가 안 맞는다, 미지수하고 식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그때부터 이거 이미 했어. 그때부터 이거를 좀 잘 저걸 해야죠. 자, 여기서 세타2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크랭크의 각도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 커플러의 각도와 슬라이더의 위치, 이거를 미지수로 하는 문제. 무슨 소린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은 y 방향은 요게 r2 sin 세타 요 높이죠, 요 높이. 거기다가 2를 더한 게 요거 요 r3의 sin 세타 3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고식이에요, 그죠? y 방향으로의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의 코사인 세타 2하고 요거의 코사인 세타 3, 그죠? R2의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R3의 코사인 세타 3 한 게 XB하고 같다. 이게 두 개의 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구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푸는 건데, 여기서 만일에 세타 2가 주어지고 세타 3와 세타 XB가 미지수라면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는 완전히 이제 대수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식 풀어나가는 무슨 뭐 정해져 있는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수식을 잘 들여다보면서 푸는 수밖에 없죠. 순서를 잘 정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먼저 여기서 세타 2가 주어지고 세타 3만 미지수다. 그러면 이건 쉬운 문제죠. 2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R2 sin 세타 2 더하기 2를 R3로 나눈 다음에 그거에 인버스 사인 하면은 세타 3가 구해지죠. 해석적으로 인버스 사인 하면 세타 3가 구해지죠.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타 3가 구해지고 나면은 그 세타 3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B가 구해지는 거죠. 이제 세타 2는 알고 있는 놈이니까. 그래서 세타 2가 입력 변수로 주어지는 문제는 비교적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냥 해석적으로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밑에 있는 문제는 이거는 세타 2가 입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슬라이더의 이 위치 XB가 이게 입력으로 주어지고 세타 2와 세타 3를 갖다 구하는 문제로 만일에 문제가 주어진다면은, 그러면 이 식은 이거 두 개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식에서 원래 R2 코사인 세타 2, R3 코사인 세타 3인데 R3 코사인 세타 3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3의 자승에다가 2분의 1승 이렇게 돼 있고, 이 R3를 갖다 2분의 1승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R3의 자승, R3 자승 사인 세타 3 자승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R3 사인 세타 3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R2 사인 세타 2 더하기 2죠. 그래서 그걸로 치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XB가 주어지고 여기서 이 식에서 세타 2를 구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타 2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비선형 방정식이죠. 이건 이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여러분이 손으로 해석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수치적인 방법을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수치 해석 들었죠? 수치 해석 아직 안 배웠나?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그 수치 해석 방법 중에서 비선형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 그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뉴턴 납슨 메소드. 그걸 이용해서 이런 방정식을 푸는 거죠. 여기서 세타 2를 갖다 x라고 하면은 R2 코사인 x 더하기 R3 자승 빼기 2 플러스 R2 사인 x의 자승의 2분의 1승 빼기 xb는 0. 이 식의 해를 구하는, x를 구하는. 이거는 코사인 사인이 저게 돼 있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식을 풀려고 그러면은 이 식은 완전히 그냥은 안 되고 수치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해를 구해야 되고, 여기서 만일에 세타 2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그 세타 2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타 3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해적인 방법으로 해를 풀었을 땐 이 동일한 문제가 그냥 구해졌어요. 기하학을 이용하면은 해가 그냥 구해졌어요. 물론 그거는 숫자로 구해진 게 아니라 이 어떤 길이로 여러분이 재야 되는 그런 각도로 이렇게 재야 되는 값으로 그 그림상에서 주어졌죠.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주어지진 않죠. 이것도 물론 수치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이게 뭐 보통 이런 코사인 사인 함수의 해는 뭐 무리수가 되니까 그놈이 아주 재수가 좋기 전에는 대부분 무리수로 주어지니까 그 값이 뭐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밖에 못 구하니까 컴퓨터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정확한 값이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도회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한 것보다는 그건 그림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오차가 많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렇게 컴파스 같은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재다 보면은 오차가 많은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정밀한 그런 그 내가 원하는 그 소수점 유효숫자까지의 값을 갖다 구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도회적 방법은 그런 면에서는 정밀하지 못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도회적 방법은 여러분한테 일단 해를 주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구나, 각도가 얼마구나 이렇게 주는데 이 방법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컴퓨터가 없으면 못 푸는 거죠. 못 풀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컴퓨터가 없었던 요새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캘큘레이터 가지고도 다 풀지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못 풀면 이건 아무 쓸데기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안 쓰이고 초창기에는 전부 도회적인 방법이 쓰였던 이유가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엔지니어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해석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할 때는 실제로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도회적인 방법이 훨씬 더 이 실용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실용적인 방법. 그건 해를 준다. 어떤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대수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하면은 그냥 안 풀리는데, 그냥은 절대 안 풀리는데, 기하학적으로 이걸 풀면은 그 값을 갖다가 여하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대수적인 방법과 기하학적인 도회적인 방법의 장단점을 우리가 알고 그 장단점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배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거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얘는 사절기구라고 불리우는 예제죠. 사절기구. 지난 시간에도 이걸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대수적인 방법으로 풀어보자 이런 얘기죠. 대수적인 방법으로 수식을 세워서 풀어보자. 여기서 이거 풀기 위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이 크랭크의 앵글 세타 2를 입력으로 준다 하는 걸 결정했어요. 이건 어차피 뭐를 입력으로 주던 간에 두 개의 각도를 구하는 문제니까 각도가 세타 2, 세타 3, 세타 4 세 개로 주어지기 때문에 세타 2를 미지수로 하든 세타 3를 미지수로 하든 세타 4를 미지수로 하든 하여간 각도 두 개 구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앞에 슬라이더 크랭크 예제와는 달리 두 개의 종류로 문제를 나누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입력 링크인 이 크랭크의 각도를 갖다가 세타 2를 입력으로 줬을 때 세타 3와 세타 4를 구하는 문제 하나로 지금 분류하고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 2가 주어졌을 때 세타 3와 세타 4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대수적인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는 전부 삼각형으로 푸니까 삼각함수와 관련된 정리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각도를 알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정리에 의해서. 그 코사인 정리가 이거죠. S의 자승은 R, 1의 자승 더하기 R2의 자승 빼기 2R1, R2 코사인 세타 2 하는 그 정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S를 먼저 구해요. 자, 우리가 세타 3와 세타 4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S를 구한 거예요. 자, S를 구하고 나면은 뭘 아느냐면 S도 알고 R3도 알고 R4도 알죠. 이 삼각형의 길이를 세 개를 다 알아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의 이 세 변의 각도들을 다 알아낼 수 있죠. 코사인 정리 이용해서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정리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요 각도 같은 뭐 베타도 일단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도
베타도 구할 수 있는데 요 삼각형에서 요 베타는 이 길이 세 개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쓰니까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뭐 무슨 정리나 이런 걸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만 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워두는 게 좋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베타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푸사이 이게 푸사인가요? 이게 푸사이. 그 다음에 람다, 요게 람다. 각도들을 그거에 맞춰서 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각도, 이 감마까지 다 구할 수 있죠.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각도들은. 코사인 정리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코사인 정리를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코사인 정리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코사인 정리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각도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타 3와 세타 4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세타 3는 푸사이에서 요만큼 빼면 되죠. 근데 요 각도가 얼마예요? 베타죠. 그죠? 요 각도가 베타죠. 요게 억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베타가 요거하고 같죠. 밑에 있는 요거. 그러니까 푸사이에서 요 베타만큼 뺀 게 요 세타 3죠. 그리고 요 세타 4는 전체가 요게 뭐예요? 180도에서 요거 베타 빼고 요 람다 빼면은 세타 4가 되죠. 그죠? 그렇게 구해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세타 2가 요게 0에서부터 시작해서 180도까지 돌아갈 때까지는 요 베타가 이게 이쪽으로 보면 이게 플러스로 있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밑에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겠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 베타 값을 갖다가 실제로 얘가 세타 2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를 마이너스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근데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얘가 베타라고 표시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면은 그 세타 2의 범위에 따라서 세타 2가 180도보다 작은 범위, 이게 파이 라디안으로 표시했을 때 180도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그보다 커지면은 베타가 마이너스로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돼버린 게 플러스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플러스 돼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하간 이런 거를 다룰 때는 이 대수적인 방법을 다룰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주의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해가지고 계산이 엉뚱한 계산이 나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각함수 다루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따져야 되고 또 삼각함수의 솔루션이 뭐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탄젠트가 됐든 두 값이 360도 돌아가면서 같은 값을 두 번 주잖아요. 두 번 주기 때문에 그 두 번 준다는 것도 잘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요. 아주 귀찮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이제 귀찮은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따져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 때는 좀 대수적인 방법을 풀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대수적인 방법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일종의 대수적인 방법이죠. 이것도 일종의 대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복소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소수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이 방법은 대수적인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3차원 문제도 다 대수적으로 다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복소수는 2차원 평면기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소수를 가지고 벡터를 우리가 대체할 때는, 복소수로 벡터를 대체할 때는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가 두 개의 성분을 갖죠, 평면에서. 그래서 벡터가 평면에서 갖는 두 개의 성분, 예를 들면 벡터가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두 개를 갖는다면은 X방향 성분을 실수로 대체하고 Y방향 성분을
허수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기 때문에 이 복소수를 벡터로 생각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부터 나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복소수를 이용하기 때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어요. 복소수, 컴플렉스 엘지브라 해가지고 여러분이 복소 대수에 대한 거를 공업수학에서 배웠는데, 그 공업수학에 배웠던 그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그 앞에서 풀었던 그 그냥 수식을 가지고 푸는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훨씬 쉽게. 앞에 무슨 하는 것보다. 물론 앞에 있는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마치 곱하기를 처음 배운 사람이 8 곱하기 8 하면은 곱하기 8 9구단 외워서 8, 8이 64 하면은 금세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8을 8번 더하는 게 낫다. 나는 곱하기는 왠지 처음 배워서 잘 모르겠다. 더하기는 내가 잘 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배웠을 땐 그게 익숙하지 않고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세나 태도는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게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게 등장하지 않으면은 훨씬 더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똑같이. 쉬운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서 등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경우에 맞춰서 잘 써야 되고, 또 이런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익숙해지면은 앞에 금세 등장한 방법보다 훨씬 낫다. 요거를 충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앞에 한 방법이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익숙하니까 그게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게 아닙니다.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가 8번 더하는 게 덧셈만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곱셈을 막상 알고 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자, 복소수는 벡터라는 거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벡터를 갖다가 이렇게 크기와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앞에 있는 놈이 크기고, 이 벡터의 절대값이고, 요 뒤에 있는 세타, 요게 각도입니다. 영어로는 요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규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각도고, 요건 방향을 나타내고, 요 방향은 X축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그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 벡터를 갖다가 복소수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거 실수부, 요게 허수부 이렇게 해가지고 복소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 벡터를 갖다가 요거는 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오일러 정리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복소수에서 복소대수 여러분들이 배울 때 컴플렉스 엘지브라 배울 때 이렇게 생긴 놈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R 익스포넨셜 J 세타 오일러 정리죠. 그래서 R 익스포넨셜 J 세타는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R 사인 세타 J 이거죠. 그래서 R 코사인 세타가 X 방향 성분이고 R 사인 세타가 Y 방향 성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복소수 요렇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나중에 계산을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벡터를 이제 이걸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X, Y로 나눠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캘큘레이션을 갖다가 아주 쉽게 내가 원하는 저걸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수식으로 결과 지어지기 위해서 먼저 캘큘레이션은 요걸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밑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고 여기 나오는 건. 자, 앞에서 우리가 도회적인 방법을 배울 때 결국은 A 더하기 B는 C 요거 푸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도회적인 방법에서 기구에서 결국 등장하는 건 요걸 푸는 문제다. 자, 요 벡터식을 푸는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요 식을 갖다가 복소대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죠. 복소대수 방법으로 풀어보자. 자, 그럼 복소대수로 얘들을 나타내게 되면은 요 C라는 벡터는 C의 크기와 익스포넨셜 J 세타 C 이렇게 되는 거죠. C란 벡터의 방향
세타 C예요. 이렇게 표시하고. A라는 벡터는 A 익스포넨셜 J 세타 A. A 벡터의 방향. 그죠? A 벡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X축에서부터 거기까지 각도가 이게 세타 A. B 벡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 B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갖다 풀면 돼요. 여기 이 복소식을 풀면 돼요. 자, 이 복소식을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도형적인 방법에서 얘기했듯이 미지수가 될 수 있는 컨비네이션은 네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컨비네이션 C와 세타 C가 미지수일 수도 있고 A와 B가 미지수일 수도 있고 세타 A와 세타 B가 미지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A와 세타 B가 미지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바꿔가면서 뭐 B와 세타 A가 미지수인 거는 두 개가 마찬가지니까 그건 뭐 A, B가 바뀐 것 뿐이니까 그건 뭐 다시 따질 필요 없고 그렇게 네 가지 문제만 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네 가지 문제 중에서 뭐 C와 세타 C 이거 하는 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니까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나머지 세 가지 컨비네이션 도형적 방법에서도 그 세 가지만 다뤘는데 A와 B 또는 A와 세타 B 또는 세타 A와 세타 B 그것들이 미지수일 때 나머지가 주어지고 그럴 때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 식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가 돼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세타 A와 세타 B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대수적으로 풀려고 그냥 대수적으로 컴플렉스 알gebra 안 쓰고 복소대서 안 쓰고 그냥 풀려고 그러면 바로 앞에서 풀었던 문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렇게 풀자는 문제는 아니고 그럼 어떻게 풀자는 얘기냐?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이거를 잘 매니플레이션을 해가지고 풀기 좋은 형태로 바꿔놓고 이거 이렇게 전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풀기 좋은 형태로. 어떻게 풀기 좋은 형태로 하느냐 이거죠. 자, 케이스 1은 그냥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케이스 1. 케이스 1은 뭐 너무 빤한 거니까 이거 너무 빤해가지고 이건 뭐 따질 필요도 없는 얘기고. 자, 케이스 2. A와 B 해트가 미지수, 그러니까 A의 크기와 B의 방향을 알고 있을 때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A의 크기와 세타 B를 알고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세타 B를 알고 있을 때. 자, 그런데 원래식이 이거였어요. 원래식이 이거. 원래식이 복소 대수식으로 하면 이거였어요. 근데 이 식을 어떻게 매니플레이션을 하느냐? 복소 대수를 이용해서 요 익스포넨셜 J 세타 A로 이거를 양변을 다 나눠주자 이거. 양변을 나눠주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건 아주 쉽게 금세 구할 수 있죠. 자, 요렇게 나눠줘서 요 식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면 요렇게 두 개씩으로 돼요. 근데 앞에 장에 나왔던 그 원래식 그걸 그대로 그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로 오려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삼각함수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바꾸는 게 뭐 남들보다 훨씬 쉽게 바꿀 수 있겠지만 복소대수법이라는 복소대수의 이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걸로 나눔으로써 이 식으로 금세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복소대수법의 장점이에요. 장점. 보통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바꿔놓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뭐가 장점이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세타 B는 알고 있는 거고 뭘 모르냐? 지금 미지수라고 했죠. 세타 B가 미지수고 A가 미지수고 그럼 뭐야? 세타 A를 알고 있고 B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B하고 세타 A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미지수면은 B하고 세타 A는 그러니까 요게 미지수니까 세타 A하고 B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에서 B하고 세타 A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되는 게 요게 A하고 세타 B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에서 세타 B 구하는 건 이렇게 해놓고 나면 훨씬 쉽다는 거죠. 왜? 이거 아니까 B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인버스 사인 하면 세타 B 빼기 세타 A가 나오잖아요. 세타 B 빼기 세타 A는 인버스 사인
B분의 C sin 세타 C 마이너스 세타 A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널리티컬하게 그냥 구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타 B가 금세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티컬하게 그냥 아주 쉽게 구해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복소 대수 방법이 그리고 일단 세타 B를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식은죽 먹겠죠. 이거 세타 B 구하고 나면 여기 세타 B 대입하고 나면 A는 그냥 구해지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거니까요. C 코사인 세타 C 빼기 세타 A도 아는 거고 B 코사인 세타 B 빼기 세타 A도 아는 거고 세타 B 구하고 나면 다 아는 거니까 A는 그냥 구해진 거예요. 이거 구하고 나면 A는 그냥 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복소대수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 식을 가지고 요런 거를 나눠줌으로써 아주 풀기 쉬운 식으로 금세 바꿔줄 수 있다는 게 핵심 사항이에요. 핵심 사항. 그러니까 뭐 이걸 잘못 보다 보면은 앞에서 본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차이를. 왜 이런 방법이 하나가 더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구해놓고 보면은 이 복소 방법의 또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 여기서 이 인버스 사인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인버스 사인 값을. 인버스 사인을 구하면 인버스 사인은 아까도 얘기했죠. 같은 값을 주는 놈이 이렇게 1, 2, 3, 4 상안에서 두 군데 존재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두 개의 값으로 나와요. 요게 두 개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솔루션이 세타 B가 두 개 나오는 거죠. 이거 원래 이 케이스 2가 원래 솔루션 두 개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도회적인 방법에서도 솔루션 두 개 갖는다고 그랬죠. 그게 여기서 금세 확인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소 방법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방법입니다. 굉장히 편리하다. 이걸 이용해서 풀면은 훨씬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케이스 3를 한번 보자 이거죠. 케이스 3. 케이스 3는 뭐였냐면 A와 B가 미지수일 때 A와 B가 미지수라는 얘기는 세타 A와 세타 B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머지는 다 안다는 얘기예요. 두 개만 미지수여야지 문제가 풀린다고 그랬죠. 두 개만 미지수여야지. 나머지는 다 안다는 얘기다. 나머지 다 안다는 얘기. 기구들을 보다 보면은 각도는 아는데 길이가 변하는 그런 문제들. 두 개의 링크의 두 길이가 다 변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기구가 어떤 기구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각도는 아는데 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얼마든지 기구에 이런 종류의 기구들이 얼마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도 얼마든지 변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그냥 들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방정식을 왜 풀려고 그러나, 기구들을 보다 보면은 각도만 미지수로 주어지는 경우, 그거 뭐 아까 호발링키지 같은 경우는 각도만 미지수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또 길이만 미지수로 주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케이스 3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죠. 그 앞에서 해놨던 저거하고 지금 앞에서 분리해놨던 거하고 똑같은 그걸 그냥 이용하면 돼요. 왜냐면 세타 A, 세타 B가 다 알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이 두 번째 식에서 그냥 B 그대로 나오죠, 이거. 그냥 이거 나누면. 이건 케이스 3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죠. B 구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거 알고 나면 그다음에 A는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3는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문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게 솔루션이 이거 하나로 그냥 딱 나오는 그런 문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죠. 두 개가 서로 둘 다 방향을 모를 때, 세타 A와 세타 B를 모를 때죠. A 해트와 B 해트가 미지수라는 얘기는 A 해트, B 해트는 단위 길이를 갖는 유닛 벡터들인데 결국은 길이는 알고 있고 방향을 모른다는 얘기니까 이게 결국 세타 A를 모르고 세타 B를 모른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세타 A와 세타 B가 미지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달리 풀어야 돼요. 이거는 세 번째 거는 두 번째에서 했던 그 매니플레이션 가지고 복수 컴플렉스 알지브라 매니플레이션 결과 가지고 다 풀 수 있지만 케이스 4는 자, 원래 이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번에는 얘네 둘이 다 미지수기 때문에 요걸로 나누면 안 되고 요 세타 C로 나눠요. 세타 C로. 양변을 세타 C로 나눴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런 테크닉들을 봐두면은 요런 종류의 문제들이 비단 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삼각함수 관련된 문제, 벡터 방정식, 삼각함수를 풀어야 되는 벡터 방정식 풀 때 평면 벡터 방정식 풀 때 요 컴플렉스 알지브라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요 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이런 테크닉들을 잘 이용해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각함수 관련된 방정식들을. 자, 여기서 양변을 갖다 익스포넨셜 j 세타 c로 나눠주면 이거 없어지고 c만 남죠. 그리고 a 익스포넨셜 j 세타 a 빼기 세타 c 더하기 b 익스포넨셜 j 세타 b 빼기 세타 c.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이제 성분 x 성분과 실수 성분과 허수 성분을 나누면 여기 실수, 여기 허수 성분 두 식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자, 이렇게 나눠지고 나면은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 이 두 식을 갖다가 양변이 두 식을 갖다가 서로 제곱을 해요. 그럼 a 이거의 제곱, a 이거의 제곱은 코사인의 제곱, 사인의 제곱 하면 그냥 a 제곱 남죠, 이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c의 제곱 이거 남고, 그다음에 이거 제곱 하면 b의 제곱 남고, 그다음에 얘하고 두 개 곱해진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c만 남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코사인 제2 정리죠. 코사인 제2 정리 여러분이 많이 쓰는 바로 그 정리에 해당하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코사인 정리 열심히 썼던 그 꼴이에요, 이게. 그죠? 코사인 정리.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쉬운 거죠. 세타 B 구하는 건 쉬운 거죠.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얘에서 얘 빼주고, 2BC로 나눠주면은 그놈의 인버스 코사인이 세타 B 빼기 세타 C다. 이거죠. 근데 인버스 하면은 이것도 두 개 값이 갖는다고 그랬죠? 인버스 하면은. 그러니까 솔루션 두 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 그래서, 컴플렉스 알지브라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챕터 2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뭘 또 다루냐면 이제 벡터 캘큘러스라는 거를 그냥 이용해서 바로 풀이하는 체이스의 방법이라는 걸 또 하나 더 배웁니다. 체이스의 방법. 그거는 벡터 자체를 내적하고 뭐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벡터로 그냥 푸는 거예요. 벡터로 푸는 방법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방법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시되는 이유는 그 방법이 기초가 돼가지고 많은 그 커머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머셜 소프트웨어들의 포뮬레이션으로 발전돼 나간 게 바로 그 체이스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체이스의 방법. 체이스 교수가 그분이 60년대 말쯤에 쓴 저건데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나는 미시간 유니버시티 미시간 애나버에 있는 그 미시간 대학으로 갔는데 그때 거기에 교수로 이분이 있었고 이 밑에 가서 공부하려고 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 양반이 가보니까 교수를 그만두고 회사를 차려서 나갔어요. 회사를 차려서 나가가지고 그 커머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소위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그 다물체 동력학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는데 세계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거의 커머셜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스라는 소프트웨어고, 하나는 데즈라는 소프트웨어고, 하나는 리커다인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 바로 그 아담스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체이스 교수가 만든 주도해서 그 회사에서 만든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내가 그 덕분에 거기 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방법이 이 체이스 교수가
만든 방법입니다. 이 아주 이 키가 2m가 되고 아주 그냥 멋있게 생긴 사람인데 성격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성격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내가 졸업할 때 저 박사 학위 커미티에서 빼버렸어요. 들어오고 싶다는데 난 싫다고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엔지니어들이 그 이전에도 여러분이 이 기구학 배우는 지금 이 저자 존 위커라는 교수는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고 이분이 만든 또 소프트웨어가 인프라는 소프트웨어가 이 아담스라는 소프트웨어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본격적인 다물체 동력 소프트웨어로는 사실은 그 인프라는 소프트웨어가 첫 번째 소프트웨어인데 커머셜라이즈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판권을 IBM이 사갔는데 결국 IBM이 그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장돼 버리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위스콘신에 내가 거기 있을 때 한번 놀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미시간에서 위스콘신까지 이렇게 미시간 호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한 7시간, 8시간 걸려서 이렇게 메디슨까지 갑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당구장에서 당구만 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천재인데, 존 위커즈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 학자인데 아주 한 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위커 교수도 사업으로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 아담스를 만든 이 체이스 교수도 결국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 제자 둘이랑 만들었어요. 지분을 갖다가 제자 두 사람이 30%, 이 사람이 40% 이렇게 갖고 했는데 나중에 제자 둘이 이 사람 자기 선생한테 쫓았어요. 60%니까 40%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쫓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년이 별로 해피하지 않았죠. 근데 엔지니어들이 비즈니스하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실제로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상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왜 사업을 할 수 있었느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거꾸로 아주 역설적인 얘기인데 엔지니어링적인 그 마인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사업하는데 방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건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은 내가 이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외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거에 대해서 가치를 아주 작게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무리 테크놀로지 오리엔테드 된 회사라 할지라도 테크놀로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0%를 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파이낸싱, 마케팅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어 놓고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역사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또 사업을 할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엔지니어로서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된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 적성에 안 맞아 이거 앉아서 개발하고 그러는 건 적성에 안 맞아. 그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엔지니어링 스쿨을 나왔지만 막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일으키고 한 사람들은 원래 머릿속에 엔지니어링 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너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다른 가치들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내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기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자기 그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나중에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이걸 놔야 되는데 놔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해서 더 크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조그맣게 그냥 이거 100% 내 거라고 이거 하고 놓지를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갑자기 체이스 교수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체이스 교수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체이스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이 벡터의 기구에 관련돼서 최초로 오토메이트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게 기반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이제 기구 해석하고 그럴 때는 지금 그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뭐 이런 기구 이 키네마틱스, 다이내믹스 뭐 심지어는 뭐 지금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리지드 바디 강체만 다루고 있지만 플렉시블 바디들을 다 가능하고 플렉시블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그 탄성학 범위를 벗어나는 소성 범위까지 막 들어가고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지금 발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이런 지식들을 기본적으로 잘 가지고 있으면은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그 의미나 사용할 때 거기 나오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그 소프트웨어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있는데 뭐하러 이런 거 배우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쓰려면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잘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나중에 가면 엄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대충 배우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진짜 수준 있게 이제 사용하는 그 단계까지 그 수준까지 가려면은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탄탄해야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엔지니어가 되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초 단단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엔지니어로서 아주 좋은 엔지니어로서 성장해 가려면은 대학 다닐 때 재료학, 동력학, 뭐 이런 기구학 이런 기초 과목들 있죠. 이걸 탄탄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걸 흐리멍텅하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필드에 가서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지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은 이상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걸 해가지고 일단 뭐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게 워킹하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트랜스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식들은.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이 그런 탄탄한 기초에 기반해서 그 기술한 그 다큐멘터들은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만의 사고를 하게 돼서 그 사람이 남긴 자료들이 나중에 딴 사람이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그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있을 동안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그 사람이 딱 없어지는 순간 그냥 그 조직은 그 자원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엔지니어는 좋은 엔지니어가 아니죠. 그 사람이 떠나더라도 그 사람의 영향이 계속 남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이 기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초.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고 멀리 못 갑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멀리 못 가요. 그건 마치 여러분이 무슨 옛날에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술 배우러 가니까 뭐 3년 동안 빗자루질만 시켰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체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골프 같은 거 배우면은 여러분들 뭐 골프 잘 안 하지만 처음에 골프 배우면은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골프 안 한다고 그러고 잘 하도 재밌는 게 많아서. 근데 골프를 배우면은 6개월 동안 그 코치가 딴 거 하지 말고 클럽 하나만 딱 주고 7번 클럽 하나만 주고 그것만 스윙 연습만 그 정확한 스윙 그것만 연습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대부분 못 참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뭐 해보고 드라이버도 잡아보고 싶고 필드도 나가고 싶고 해가지고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면 나쁜 버릇이 몸에 딱 배버리면 그 다음에 못 고쳐요. 그 다음에 못 고쳐요. 그래서 처음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면 안 좋아요. 뭐든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출발할 때도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 멀리 갑니다. 멀리 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죠? 자기 실력 이상으로 멀리 못 가요. 금세 망가져요. 금세 망가져. 그 점을 꼭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오늘 이게 그 내용이 지금 오늘까지 할 내용이 다 끝나서 그 내용을 약간 딴 얘기를 좀 했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마지막에 세타 B도 2개가 나오고 세타 A도 2개가 나오고 조합은 기하학적으로 따져요. 그렇지. 조합은 사실은 이게 결정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되는 게 이렇게 하나로 대수적으로도 결정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지. 이렇게 그려보면 알지. 그 기구 가지고 그려보면 이럴 경우에 이런 게 가능한지 두 개씩 나오니까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하고 컨비네이션으로 그 기구가 도대체 그게 가능한 컨피규레이션인지 이런 걸 따져보면 금세 알 수 있지. 그래서 피지컬하게 확인하는 게 제일 쉽지.